네, 지금 이제 97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죠?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시험 범위는 고려 전까지예요. 고려 전까지 하시고 세계사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 97페이지 이제 보시면 신라 말의 동요. 동요는 흔들릴 동, 흔들릴 요.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죠. 이제 망하는 거, 쇠퇴해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후삼국이라는 거는 뒤후자 쓰는 거죠. 뒤에 오는 세 개의 국가. 그러니까 통일신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라는 있고 이후에 이전에 망했던 나라였던 후고구려라든지 후백제 이 나라들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국가 그리고 후삼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왕권이 약해졌대요. 보시면 해공왕이라는 왕은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 이 왕이 살해당하면서부터 이제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아시죠? 내부 분열,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나라는 망조가 된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귀족들의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육두품도 점차 밀려나고 왜? 육두품은 똑똑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한 애들이죠. 하지만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슬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두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냐? 바꾸기에는 힘은 좀 부족하고 신라 자체는 너무나 폐쇄적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개혁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기억하시죠? 최치원이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아서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세력 역시 중앙에 이제 한마디로 말대꾸하고 반기를 드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중앙 정부가 멀쩡하고 힘이 있으면 가서 얘네들을 혼내주고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중앙 정부가 힘아리가 없다 보니 가서 얘네들 정리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은 지방대로 난리입니다. 이때 보여준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그 유명한 김헌창의 반란입니다. 이거 상당히 유명한 반란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반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김헌창의 반란은 뭐냐? 옆에 설명이 있네요. 김헌창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김헌창의 반란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지방민의 봉기 일어난다 이런 거죠. 자, 보시면 농민 생활은 중간에서 이제 죽을 맛입니다. 귀족이나 사원, 절이죠. 이런 데서 땅은 다 가져가 버리고 백성들은 엄청 힘들게 살았죠. 게다가 왕실은 사치향락, 국가 재정은 이제 파탄이 나버립니다. 농민 생활은 피폐하고 농민 생활은 수탈당하고 농민은 비참해지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정말 심각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주 심한 상황이죠. 농민은 토지도 잃고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초적이라는 거는 풀초자를 써요. 그래서 큰 도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도둑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방민이 이제 세력이 모여지면은 중앙정부에 저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이 얘기 다 그 얘기죠. 신라 말의 지방민의 봉기. 여기 나온 예시들은 한국사 능력시험 이런 데서 정말 골백 번도 더 나왔던 중요한 예시입니다. 근데 자료들 보면 다 느낌이 와요. 외울 필요도 전혀 없죠. 흉년에, 기근에, 궁핍에, 반란에 뭐 난리 났어요. 뭐 초적에, 도적에 막 민가 약탈에 해를 끼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신라 말에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들구나 이거를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방 호족. 우리가 호족하면은 세계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한나라 기억나요? 진나라 한나라 기억할 때 그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세력이 지방에서 지방을 끌고 갔던 강력한 세력들이 이제 너무 커지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어지러워졌다, 막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바로 호족이라 했습니다. 호족. 호족은 이제 중국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호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가면 왕건이 호족 세력, 즉 지방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었다. 뭐 그 얘기 나오죠. 일단 한번 가보죠.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보세요. 중앙 정부는 힘이 약해지고 지방에서는 중앙이 관리를 못하니까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애들이 등장하고 이거를 동양 서양 다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 그죠?
군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자기 혼자 셀프 네임이죠. 이거 완전 자기 혼자.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보면 선종 승려나 육두품 지식인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선종 승려, 육두품 지식인이죠. 육두품 지식인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육두품의 경우에는 뭔가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는 고칠 생각이 1도 없다 보니 당연히 지방에서, 그리고 육두품 세력들은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 세력에 있는 호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자신과 손을 잡아주면 당연히 땡큐죠.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육두품 지식인들과 지방 호족들이 손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선종이란 단어는 여러분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교정하고 선종. 교정은 교리, 책, 경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워. 여러분 책을 보고 불교 그 내용 자체를 책으로 글자로 그것도 한자로 된 거 외우고 이해하고 겁나 어렵겠죠. 생각만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경전, 교리 강조하는 거. 선종의 경우는 이런 거 강조 안 합니다. 선종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행하고 내가 열심히 해, 내가 참선을 닦아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깨달았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종 승려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지도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쭉 가볼게요. 이건 사실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진골 귀족이 왕위 쟁탈전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대요. 여기 계속 같은 말이죠.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최치원. 최치원은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두품의 노력은 죄다 물거품이 되죠. 결국 육두품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재로서 받아들여주는 지방의 호족들하고 손을 잡고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출신이 다양하대요. 호족은. 그러니까 출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견훤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군인 출신이에요. 신라의 군인 출신. 견훤 여기 써있죠? 견훤은 신라의 서남 해안을 지키면서 공을 쌓아 하급 장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호족이 되었고, 이 사람은 어떤 나라를 세웠었어요? 어떤 나라죠? 그죠? 안 어렵지.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백제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해서 후 백제를 세웠던 사람이 견훤입니다. 네,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여기도 문제는 내부 분열이죠. 항상 자기 아들들이 이제 내부 분열나가지고 결국에는 견훤은 왕건에게 투항했던 사람이죠. 왕건에게 투항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왕건 진짜 유명하잖아요. 왕건은 송악 지금은 개성 지방에서 성장했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던 세력이에요. 해상 활동, 즉 무역 활동, 큰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람 아시죠? 그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궁예의 부하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궁예가 이제 잃게 되잖아요. 민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왕건이 뒤를 이어서 후고구려 우리가 아는 고려를 창건하는 사람이 왕건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궁예가 나라 이름을 이제 바꾸잖아요. 막 바꾸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왕건을 추대하면서 고려가 성립이 됩니다. 이 두 명의 스타일 기억해 두세요. 견훤과 왕건. 넘어가시면 새로운 사상 내용은 사실 다 했어요. 아까 나왔지. 선종. 그리고 옛날 거 원래 있었던 게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은 기존의 것들로 이어가죠. 그런데 보시면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신적인 기반이 된 건 선종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교종은 책을 읽으래요. 경전에 대한 이해를 중시했는데 선종은 그냥 네가 실천을 하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대. 그래서 잘 모르고 글씨도 잘 모르고 무식한 백성이나 호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선이죠. 도선하면 무슨 설? 그죠?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이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맨날 봐서 알지만 신라의 수도는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죠. 어디서? 경주, 금성. 경주에서 단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이 경주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지역은 항상 그에 못 미치는 영향을 이제 발휘를 하잖아요. 풍수지리서에 의하면 신라는 경주가 아닌 다른 지방도 중요한 지역들이 많았다는 거죠.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덕분에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던 호족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뭐하고 뭐? 풍수지리설과 선종. 호족에게 대환영. 요렇게 요렇게. 알아먹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와준 애들, 호족을 도와준 애들 무슨 두품 몇 두품? 그죠? 6두품. 6두품까지. 여기 또 써있네요. 최치원 또 나왔어. 최치원 등 유학자들 중에서도 선종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보였다. 넘어가도 될까요? 인터뷰까지 했네요. 선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선 스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도선이래요. 선종의 특징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합니다. 즉 경전을 중시하는 교정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글을 몰라도 참선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귀족은 뭘 좋아한다? 그렇죠. 교종이죠. 교종. 호족과 일반 백성들은 뭘 좋아한다? 그렇죠. 선종. 알아먹었죠, 여러분? 풍수지리설 이야기 여기 있네요. 그 아시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또는 묘를 쓸 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산과 물,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지,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세상입니다. 지리적 환경이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 요즘 각지 호족이 자기 땅이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할 때 풍수지리설이 매우 환영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밑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려운 건 아니고 한 4줄 쓸게요.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해서 안 어렵죠? 자, 일단 교종, 선종. 자, 일단 유행했던 시기는 당연히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요? 교종은 통일 초기에 아주 히트를 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선종의 경우는 신라 말기에 유행을 합니다. 호족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경전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강조. 여기는 아니야. 진짜 참선과 내가 수행을 닦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왕실과 귀족이 후원을 해주고 선종의 경우에는 누가? 호족이 후원을 해준다.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2번은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에 사회에 끼친 영향 당연히 아시겠지만 호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어주었죠. 그죠? 그냥 쓸까요? 오케이. 호족이 정리할게요. 여기 지우고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호족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알아먹었죠, 여러분?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끼친 영향. 일단 호족한테 미쳤다는 거죠. 잘 알아두시고 오른쪽 가겠습니다. 후백제 아시죠? 후백제? 견원 아시죠? 지금의 전주 완산주 후백제를 세운다. 900년에 세웠다네요. 자, 보시면 여기 후백제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위에는 이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삼국 시대를 말합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해서 후삼국이라 하지요. 올라갈게요. 보시면 후고구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누구? 저 궁예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송악, 개성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보시면 나라 이름을 처음에 후 고구려를 했다가 또 바뀌어요. 마하진으로 했다가 또 바뀌어요. 뭘로? 태봉. 초등학교 이름이 됐네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예에 대해서 되게 이제 사람들 좀 무시하는, 좀 지나쳐가는 그 정도의 캐릭터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고려를 세운 왕건이 초창기에 나라를 끌고 가면서 만들었던, 썼던 제도들의 거의 태반이 대부분 다 사실은 궁예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만들어 놓은 통치 제도를 조금 손보고 조금 보완하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예의 정치적인 역량까지는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문제 역시 제가 지금 푼 게 아니에요. 그죠? 밑에 문제 역시 이미 온라인 수업 때 다 했어요. 그래서 101페이지는 이게 깨끗하면 안 되죠. 이미 다 풀어져 있어야 해요. 시험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대단원 마무리. 뒤에 다 답이 있습니다. 뒤에 다 정답이 교과서 맨 뒤에 다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정답이 어딨냐, 없다 이런 거 있으면은 온라인 수업도 안 들은 거고 1학기 중간고사 공부도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 저한테 많이 혼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 보시면 몇 쪽을 봐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서 정리해서 적어보고 답 맞춰보고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풀어보고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여기까지 해서 103페이지까지 해서 한국사 시험 범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도 하셔야 되겠죠. 세계사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이제 훑어주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그리스, 로마부터 해서 동남아시아까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의 경우에는 218쪽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18쪽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한 거 충실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미 3월부터 상당히 진도를 빨리 나와서 내용도 정리가 상당히 여러 번 됐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충실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이런 말은 먹히지 않는 과목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습만 벌써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안 했던 거 밖에는 안 되거든요. 꼭 공부하시고 공부는 절대적인 양도 중요합니다. 공부 꼭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반에 따라서 지금 온라인 수업 올라가는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진도가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력이 생기면 여력이 있는 반들의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것들도 제가 자료로 제시하고 같이 풀어보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올려두는 거 꼭 보시고 같이 정리하시고 책 정리 꼭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가 이미 지난 뒤에 이걸 보고 있겠군요. 수행평가를 이미 한 상태로 제가 지금 인식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정리 항상 열심히 하시고 책 관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